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그에 따라 경제 부문도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과 러시아 간의 합병 조약이 전격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에도 관심이 없음을 천명하자 지난 3월 18일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이 완화되었다는 판단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투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코 위도도 주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심리가 호전돼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로 지명되었던 지난 3월 14일의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약 16조 루피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거래량이 많아도 7조 루피아를 넘는 날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정치가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한층 성숙하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인도네시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화는 3월 20일 미 달러당 11,446 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60 루피아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마다 100 루피아 단위로 평가 절상되던 이전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중 거래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17일에 미 달러당 11,293 루피아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20일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3월 20일에는 전일 대비 130 루피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자국의 상황 못지않게 대외 변수들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화는 3월 20일 미 달러당 1075.2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7.2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중 1070원을 두고 오르락내리락 하던 모습을 지속했지만 루피아와 마찬가지로 20일 미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하루 만에 6.2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3월 20일 9.4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로는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3월 20일 8.17%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미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중 종가를 비교해보면 3월 19일 8.07%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지켜오다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 하루 만에 0.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 달러 표시 3년 만기 국채를 3억 5천만 불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월 18일에는 10조 루피아 규모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30년물 3조 6천억 루피아 8.47%, 6년물 1조 500억 루피아 8.31%, 5년물 4조 1천억 루피아 7.66%, 1년물 2,500억 루피아 6.36%, 10개월물 1조 루피아 6.22% 등입니다. 이번 10조 루피아의 국채 발행에는 거의 3배에 달하는 28조 4천억 루피아의 입찰이 들어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양호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월 20일 4,699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가 투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대비 15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량에 있어서도 그 이전까지 아무리 많아도 7조 루피아를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날에는 16조 루피아 가까운 거래량을 보이며 주중 일평균 거래량이 10조 루피아를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에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 축소와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월 850억 불 규모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시중에 풀었던 것을 지난 12월, 올해 1월, 그리고 이번 달에도 100억 불씩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8차례 있는 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3차례 연속 월 100억 불 규모의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의 채권 매입 규모는 550억 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넷 앨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명에 양적 완화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6차례 남아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때마다 지금과 같이 100억 불씩을 축소해 나간다면 올해 중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0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 주식시장 등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이후 상당 기간 겪었던 세계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강해진 시장의 내성으로 견뎌낼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3월 18일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이 5.3%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부문이 유지되고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짐 브룸비는 2차례의 선거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도 회복세에 있고 수출은 고점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부문에 대하여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동반해야 되는데 약세를 보이고 있는 루피아화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금리 상승의 효과로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 일본 등 주요 대상국의 경기 호전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하여는 2.9%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2에서 2.5%로 예상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유가보조금의 축소 없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수준으로의 적자폭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단행된 보조금 축소마저도 실제 효력에 있어서는 이후 나타난 루피아 약세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1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모쪼록 올해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서 양호한 추세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버블 조짐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피치에 따르면 120개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은행들은 NPL, 즉 무수익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잘 쌓고 있긴 하지만 주의 단계에 있는 여신들까지 포함될 경우 충당금 규모가 모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은행권 무수익 자산은 60조 루피아 규모로 11월 말 전체 대출 자산 대비 1.9%의 비중입니다. 2012년의 경우 53조 루피아의 2%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수익 자산 규모가 3조 6천억 루피아로 1.9%의 업종 NPL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2조 3천억 루피아 1.5%의 비율보다 다소 큰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치의 금융부문장을 맡고 있는 암브리시 스리바스타바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견실하고 잘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수신 부문의 확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신 부문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이 가장 먼저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외 채무가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율을 보이며 전월 4.6%보다도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1억 4천만 불, 12%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공공 부문의 1억 3천만 불, 1.9%의 증가율 대비 큰 폭의 증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대외 채무를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 부문이 26.5%, 제조업 20.4%, 광업 18.1%, 인프라 서비스 11.6%, 통신 부문은 7.6% 등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외 채무 증가는 1월 중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대외 결제 등을 목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대외 채무의 83%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의 환율 관리를 다소나마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작년과 다르게 여러 신흥국들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해 지나치게 고전했던 것 대비의 기저효과로 보거나 최근의 경치 부분의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효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유류 보조금에 대한 정책 결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입니다. 아직도 고삐를 단단히 쥐고 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물류 비용이 1,816조 루피아에 이르러서 전년 잠정치 1,583조 루피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비용은 수출입 물동량과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에 비례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볼 때 해운이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철도 및 항공 운수 부문의 성장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해운 부문은 4.3% 성장해서 10억 4천만 톤을, 철도 운송은 8.5% 성장해서 2,550만 톤을, 그리고 항공 운송은 무려 15.3% 성장하여 134만 톤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물류협회의 잘리 일람 마시다 회장은 육로 운송에 있어서 트럭에서 열차로 대체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복선화 사업이 완성되면 철도 운송이 획기적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 당국의 물류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류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늘리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뿌리옥항이 개항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져서 물류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물류 개선은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경부 및 경인고속도로가 크게 기여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쪼록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